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전속 고발권, 유통질서를 해치는 갑질 피해를 입었어도 그간 피해에 대한 고발은 공정위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속 고발권이죠. 그래서 불법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공정위라는 길목만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릇된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유통3법 전속 고발권이 폐지됩니다. 고소를 남발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당장 이 고발권만으로 그간 불공정했던 갑질 논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효용성에 대한 입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 밝혀온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의 공급 과잉이다라는 상황 판단, 부동산 시장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려했던 풍선 효과보다는 깡통주택, 깡통전세 속출이라는 걱정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기와 끝없이 오르는 주거비용의 원흉을 없애는 건지, 지나치게 시장을 냉각시키는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상황 진단해봅니다. 오늘 생생장바구니는 김장철 재료비, 김장비용 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대형 유통업체, 유통대기업들과 가맹점주들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유통업체에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고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에 바뀌는 법 이야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유통 분야에 독점해온 전속고발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질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과연 유통부나 갑질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입니다.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이렇게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 가닥을 잡았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체하고 이제 가맹점 간의 이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진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화 발표가 12일에 있었죠. 네. 주요 골자가 유통 3법, 가맹, 유통, 대리점 영역에서 전속 거래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네네. 이는 저희 소상공인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사항에서 대선 공약이 아마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 결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 회장님, 그간 사실 지금 뭐 소상공인 우리 국민의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데 그간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공정위의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해도 뭐 묵살하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속고발권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정위만 독점하다 보니까 공정에다 가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공정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소상공인 목소리보다 존중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네. 저희는 기껏해 국정감사 가서 네네. 조금 문제 제기하면은 문제 제기한 거로 끝나고 네. 사실은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공정위가 묵살해버리면 뭐 피해를 호소해도 그간 정말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서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유통 3법 정도만 지금 일단 이 전속고발권이 폐지이고요. 뭐 일부 법률만 되고 있다. 뭐 하도급법부터 시작해서 표시광고법 같은 것들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좀 미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번에 2차 태스크포스 팀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미완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전에 사실은 전속고발권에 관련된 공정위가 독점할 때보다는 진일보된 정책이라고 저희는 사실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어떤 의지가 여러 번 국회나 여러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공정거래법상에 관련된 누구나 사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네. 나가시는 방안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확대되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 이 공정위 길목만 잡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손쉽게 이 본인들의 잘못을 덮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일단 유통 3법 관련해서는 누구나 갑질 피해 입었다면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네. 도움이 되고 또 어느 정도로 좀 뭐랄까요, 그간의 답답함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공정위 TF가 전속권 폐지 외에도 이제 과징금 부과 수준도 상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확대와 배상의 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공정거래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좀 이게 숨겨지고 네. 사실은 위축되고 그들만의 어떤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정작 공정거래에 고발한 사람들도 그 과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결과만 받게 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투명하게 확대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우려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네. 이게 투명해서 얻어진 이득이 훨씬 공익적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가불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질 길을 저희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불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정말 이 공정에만 얘기해놓고는 참 깜깜이처럼 이렇게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도 개선됐다. 이게 사실은 뭐 그간의 뭐랄까요, 좀 이익 추구를 가혹하게 하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라든지 네. 이런 어떤 갑질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뭐 밀어내기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네.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는 신호탄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관련된 부분은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같이 잘 살아야지 사실 훌륭한 또 프랜차이즈의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게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난 부분이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공정거래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외국과 틀리게 네. 가맹 본사만 잘 살게 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점들이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기업 문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랜차이즈 업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가맹점주들도 같이 잘 살고 가맹점주들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것이 좋은 제도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경쟁력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맹점주들도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좀 반대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꽤 큽니다. 이 경쟁사나 혹은 너무 고발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뭐 그간에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으니까 좀 이게 기업 활동에 위축이 안 됐는데 여기저기 다 남용하게 되면은 좀 이거 경제 활동 위축된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그거는 좀 너무 우려스러운 내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너무 위축돼서, 네네.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로펌회 때문에 위축됐던 게 더 문제된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문제 제기를 했다 해서 금방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문제 제기를 다양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기업 문화도 일반 통행이 아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또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일반 유통기업에서 대기업 마트 본사만 잘 사는 그런 제도는 정말 네네. 기업 경쟁력이 궁극적으로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이 잘 되는 게 경쟁력 회복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확대된 게 고소남발하는 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최승재 회장이 말씀하시는 게 꼭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경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다라는 논리와 좀 비슷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 살짝 하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 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 상향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좀 그간에 너무 기울어져 있던 관계를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더 부과하는 부분은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실은 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어떤 나쁜 관행을 없애면서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어떤 기업들한테 경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생각할 때 이제 이 과징금을 더 주는 것보다 기업 문화 좀 바꾸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바꾸는데 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뭐 엄격한 법과 처벌 규정보다는 좀 상생의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 더 인상적인데요. 그간에 사실은 좀 상생의 문화가 안 만들어진 것, 뭐랄까요? 좀 이 대화라든지 소통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좀 어떤 언론을 좀 더 만들게 된 셈이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사실은 인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부분이 좋겠죠. 대화를 통해서 같이 잘 사는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에서도 이거 뒷받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공정거래법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기업 쪽에만 친화적인 좀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이었었던 부분이고 방어 논리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들이 상당히 사실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다시 제대로 된 기업 문화로 기업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수많은 다수의 가맹점들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런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만든다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사회가 열려서 또 열렸는데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가맹점주들도 이런 기업 문화가 발전한다면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회. 그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규제라는 틀 어떻게 보면 뼈대인데요. 이게 튼튼하다면 정말 말씀하신 이 상생의 문화라는 살도 좀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예, 끝으로 사실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지금 뭐 최저임금 이야기도 아직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에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어떤 부분들 필요한지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요새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내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점진적인 아마 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임금 인상으로 따른 소상공인들이 많은 또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하고 같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 소통을 해서 인간이 소통을 해서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은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더 거시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미래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고통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투명하고 법 체계가 억울한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된다면은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갖춰서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어우러질 때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이란 말이 그냥 미사일 구간이 아니라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그리고 인터뷰에서 들었던 생각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해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유료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예스는 무료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 주제는 전속고발권입니다.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폐지를 주장할 만큼 사실 그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권이었습니다. 1980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소고발 남발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 고소고발에 대한 남발보다 그간에 기울어졌던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던 관계들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이제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시행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또 유통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갑을관계, 갑질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두 번째 인터뷰로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세 수급 상황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전세 계약 보통 2년마다 하는데요. 그래서 홀수에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전세 매물은 적은데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은 뛰고 그렇게 해서 전세 계약 체결했더라도 2년이 지나서 또 계약 끝난 이들이 새 전세집 구하면서 대란이 반복이 됐던 건데요. 올해에는 홀수이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 전세 수급 지수가 125.7, 그러니까 8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0부터 200 사이에서 산출이 되는데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이상이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이하면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100보다 높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서울의 전체 수급 지수 보면 137.2로 5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 2013년 9월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이 지수가 거의 200에 육박했거든요. 그때 어마무시한 전세 대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세 대란이 올해에는 잠잠한 이유를 보니까 입주 물량이 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이라기보다 이제 주로 경기도권,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경기도 입주 물량만 보면 12만 7천 가구였고요. 이 중에 하반기에만 9만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 구하기 바쁜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여기다 또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 유행했었고 또 집값 오르니까 전세 살던 이들이 아예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전세 수요가 좀 줄어든 요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역전세난 우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몇 배씩 오르고 800불 넘어가고 이랬는데 지금도 급락세도 보이고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이 비트코인이 올 들어서 7배 폭등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7,879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보면 882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8,000달러 고지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급락세입니다. 지난 11일 저녁에만 이제 6,500달러에서 5,507달러로 1,000달러가량 급락했는데요. 이게 지난 8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비하면 30%가량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은 2,477달러까지 올랐다가 전날에 1,224달러로 떨어졌거든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락하는 와중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급락했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블록체인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린 비트코인 세그위 2X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취소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어렵네요. 예, 어렵죠. 영어 설명이 어렵고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몰라서 뭔지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일단 하드포크라는 거는 분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 이제 처리 속도도 따라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가상화폐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블록체인에서 이제 복잡한 설명을 좀 분리해서 처리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세그윗을 도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세그윗 2X는
얘기는 블록체인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린다는 의미인 건데요. 그런데 약간 기술자들과 개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개발자 중에서 세그윗에 반대하는 이들이 별도로 이제 만든 게 비트코인 캐시였고요. 또 비트코인 골드라는 것도 또 탄생을 했었죠. 네. 근데 이 세그윗 2X 하드포크를 원래는 16일, 그러니까 오늘 16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기면서 취소됐고 그것 때문에 좀 급락했다 이런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비트코인의 이 블록체인 확장 문제가 만약에 네.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공유하는 장부 개념인데요. 이게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또 이런 변화가 계속 불안감을 유발하는군요. 중국의 광군제, 이 광군제가 사실 뭐 독립 1인 생활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 특수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죠? 네, 뭐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였던 11월 12일 이게 중국은 광군제였는데요. 네. 중국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제 싱글들을 위한 쇼핑 데이로 정한 후에 뭐 매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영국의 박싱데이 못지않은 최대 쇼핑 행사가 됐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상당한 수혜를 입었는데요. 네. 뭐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 매출이 광군제 행사 기간 동안 전년 대비로 한 11% 늘었고요. G마켓의 글로벌샵도 이제 그 프로모션 기간에 매출이 한 106% 증가했습니다. 또 이랜드 차이나는 11일 하루 동안에만 티몰 매출이 39%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이 티몰은 이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입니다. 알리바바 거래 기준으로 보면 해외 수입 상품 판매 순위에 한국은 이제 뭐 일본, 미국, 호주, 독일에 이어서 5번째였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3위였는데 뭐 이것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드 여파 감안하면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긍정적인 점은 광군제 기간 동안에 이제 알리바바의 배우 전시현 씨의 광고가 6개월 만에 등장했다는 건데요. 지하철에서 좀 광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드로 인한 하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광고제 끝나니까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는 24일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이 쇼핑 시즌에 국내 소비자들도 뭐 지갑을 열 텐데요. 네. 유통가가 모처럼 한박 웃음입니다. 네. 자,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방 뭐 깜짝 성장에 이어서 3%를 넘길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또 앞날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진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복잡하네요. 네, 지난달에 사실 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로 나와서 그야말로 깜짝 성장했다라는 평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뭐 4분기에 0.5%가량 역성장을 해도 연간으로 경제 성장률 3%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4분기 이후의 경기 상승 흐름이 좀 약해져서 내년에는 이 성장률이 다시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3% 성장은 사실 좀 반짝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경기 전망 낙관하기 이르다라는 건데요. 네. 수출이나 뭐 설비 투자 확대 때문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있긴 한데 실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혹은 가계부채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고 또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제 정책적 리스크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은 수급이 개선될 것이고 전자도 뭐 올해 워낙 호황이었으니까 네. 내년에도 이런 슈퍼 호황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조선이라든가 유통, 건설, 석유화학,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은 업황 전망이 좀 불투명하거나 혹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분위기만이라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올해 전세에 대한 걱정 없다라는 뉴스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전세 대란 없고 뭐 전세값 떨어지면 전세 사는 분들은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입주 물량 늘어서 역전세난 생기고 전세값 떨어지면 이제 깡통 전세가 양산될까 하는 건데요. 네. 거기다 특히 이제 갭 투자한 이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관련 인터뷰 저희가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저희 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 시장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떨어지는 지역도 생기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굉장히 전세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작 지방 혹은 서울 남부, 경기 남부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이 새 아파트들이 아직 불이 캄캄하게 꺼지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저희가 준비할 텐데요.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깡통주택 이야기입니다. 깡통주택.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러온 폐해고 걱정이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 제대로 잡겠다. 집 여러 채 갖고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팔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구체적 대책들이 속속 시행될 때마다 오히려 이 부동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의 상황, 이런 대책에도 높은 열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걱정입니다. 지방은 급냉하고 있는데요. 이 급냉이라는 말은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온도차도 심하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앞서 뉴스에서도 잠시 소개했는데 홀수 때마다 전세난 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세난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상황 많이 달라진 건가요? 전반적으로 전세 수급이 다소 이제 완화되면서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네네. 지금 국민은행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가 이달 6일 기준으로 125.7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네네. 이거는 8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네. 근데 전세 수급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전세 시장의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0에서 200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125.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많이 높다가 지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집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전세값을 막방 올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의 역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100이 딱 맞는 기준이라고 하면 아직도 그래도 좀 상향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전세가 많아진 좀 물량이 충분해진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물량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입주 물량이 이제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그 영향권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 물량 많지 않지만 다세대 다가구 입주 물량, 오피스텔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가을 이사철인데 이사철 특수가 없습니다. 네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래 절벽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 단지에서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면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빌리는 사적 자금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네네. 그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좀 민감한 상황인데 고강도 부동산 대책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집을 빨리 사기보다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관망세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세가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더 전세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 하는 비중의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말하자면은 어차피 규제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테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네네. 수요. 결국 그게 전세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네.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전세로 가려는 수요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수준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일부에서는 약간 동맥경화증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전세 시장에 주로 세입자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주로 경기 남부 쪽이거든요. 뭐 화성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오산 쪽이 아무래도 역전세난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은 아마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계속 많기 때문에 당분간 좀 전세 시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집주인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고 요즘 이 부동산 상황도 굉장히 이 기후처럼 기상처럼 이 지역마다 또 특징이 다른데 일단은 이런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해서 깡통 주택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깡통 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집값이 약간 하강 국면, 이제 상승 국면이 끝나고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때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주로 2000년도 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나타났죠. 하우스푸어를 겪었고, 그런데 하우스푸어가 일어났을 때는 전세가 비율이 50에서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73%, 75% 얘기를 하니까요. 네. 심지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아예 매매가 가격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세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집주인만 손해를 보면은 되었죠.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거의 같으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어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깡통 주택으로 이제 거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세입자까지 피해를 보는 깡통 전세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대응책을 미리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급변은 좀 지금 금리 상승 시기에 더 걱정인데 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고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지금 대책을 강하게 세웠는데 지방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경기 남부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좀 이 차등화된 다른 정책으로 부동산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시장은 양극화 혹은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서울 강남 재건축이 1억 올랐니 2억 올랐니 이런 보도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전국의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강요된 인지라고 그러는 건데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집값이 오른다는 보도만 나오니까 우리 동네 보도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시장을 이제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방 가운데에서도 창원이나 거제나 울산, 구미, 포항, 그리고 청주 이런 데들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은 2, 3년 동안 집값이 지금 하락한 곳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일률적인 그런 대책보다는 지역별로 좀 더 차등화한 차별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도 실수요자 분들이실 겁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좀 애매한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수요자 분들은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위원님? 일단은 분양받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분양은 과거처럼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분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양 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라면은 청약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분들은 이제 곧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텐데 앞으로 한 7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신혼부부 분들은 가급적 신혼희망타운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다 악재투성이거든요.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또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해도 좀 늦지 않다. 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실수요하고 좀 투자 수요는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부쩍 추워진 날씨입니다. 새벽녘에는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이제 안 될 정도죠.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또 김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김장 정보까지 담고 있는 생생장바구니 역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용 대리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김장철을 앞두고 이 김장 하시는 분들도 분주하지만 이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분들도 분주하세요. 이 네, 시장 조사해야 되니까. 예, 지금 시장 조사 김장 비용 발표하셨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 저희가 전국 시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올해 배추 20포기를 김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네. 전통 시장이 22만 5천 원, 대형 유통업체가 23만 7천 원대가 드는 걸로 추산하였습니다. 네. 김장하는데 필요한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같은 13개 품목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인데요. 네. 이번 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각각 6.3%, 11.2% 정도 감소했어요. 좀 부담이 줄었네요. 네,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배추와 무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저렴해져서 그런데요. 네. 배추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무는 35에서 55%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지금 산지에서는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네, 가격 싸져서 좋은데요. 싸진 김에 좀 많이 소비하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김치. 그래야 네. 좀 농가의 시름도 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통시장 22만 5천 원, 대형 유통업체 23만 7천 원, 배추 20포기 담그는 김장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품목별로, 품목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배추, 무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소비하는 품목인 배추와 무는 모두 지난해보다 가격이 저렴한데요. 그 와중에 무는 남부지방에서 다발로 묶어서 파는 다발무까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그 하락세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 현황을 판단해 보았을 때 조금 과잉 공급된다 이런 면이 없잖아 있어서요. 공사에서는 우선 무에 대해서는 수매 비축을 실시하고 가을무 일부를 시장 격리할 방침입니다. 네. 또 반면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건고추잖아요. 올해 가격이 평소보다 상당히 비싼데 지난 9월 달부터 저희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보일 거라면 이제 추가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요 품목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고춧가루, 생강, 멸치 액젓 이렇게 세 가지 품목 외에는 모두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거나 보합을 보였습니다. 네, 좀 시장이 걱정할까봐 또 뭐 비축 물량 여러 가지 풀면서 좀 가격 안정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김장 정말 우리의 대표적인 행사, 가을 행사인데, 늦가을 행사인데 걱정하지 말고 좀 즐겁게 담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제로 구입하는 건 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 농협에서 벌이고 있는 김장 할인 행사를 활용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김장 할인 행사를 하는군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료부터 다른 명품 김장, 하나로마트 김치시장이라는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주요 김장 품목을 묶어서 할인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 김치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보쌈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수육용 앞다리살까지 함께 묶어서 또 파격적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김치 소비가 예전만 하지 못한데 이 한국인들은 역시 김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이제 다 수그러드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때일수록 김장 문화를 접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피디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지금 뭐 수육용 앞다리 저희 집은 김장할 때 생굴을 이렇게 가미해서 온 가족이 나눠 먹는데 네. 뭐 굉장히 다양한 해산물들을 넣거든요. 이런 것들 떠오를 때마다 지금 사실 방송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물론 맛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음식 문화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행사나 문화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 없나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역시 11월 들어서 김장과 관련된 축제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행사가 있어서요. 네네. 광주에서 세계 김치 축제라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장, 김치 요리, 발효, 식초 만들기 이런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세계 김치연구소가 광주에 위치해 있어서요. 네. 김치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자녀들과 함께 들을 만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치의 재료인 소금과 젓갈의 과학, 이 발효 과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김치 축제, 세계 김치 축제. 이 주말이니까 한번 가볼 만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전라도 쪽으로 가는 기차 타면 예전에 갓김치 팔았어요. 기차 안에서. 아, 그래요? 네, 여수 돌산 갓김치.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거든요. 좀 네. 지역별로도 어떤 김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보관 같은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지역별로 어떤 김치 있는지 한번 쫙 정리해드리도록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문재영 대리가 선호하시는 김치 중심으로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맛이 좋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이 김장은 또 담그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보관이 더 어렵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정말 많은데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브랜드별로 김치 냉장고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하는군요. 네. 이 비교 대상이 대유 위니아와 동부 대우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네. 온도 성능과 소비 전력량, 소음 이런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온도 성능은 삼성과 LG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소비 전력량은 LG전자 제품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을 평가한 결과로는 대유 위니아와 삼성전자 두 제품이 우수한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좀 비교해 보았는데 자세한 결과나 이 품질 비교 같은 정보는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 내에 있는 비교 공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장철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김치 냉장고 좀 사보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리 한번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자, 이 김치를 보관하는 거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 땅에다가 이 항아리, 독을, 김치독 판 묻어서 이렇게 보관했었는데 지금 다양한 제품들 이용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김치, 적숫기, 딱 적당하게 익은 김치는 정말로 몸에 좋고 여러 가지 뭐 위암 예방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좀 김치 가까이 지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제철 먹거리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AT에서 추천해드리는 제철 먹거리는 유자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아, 유자. 차로 마시면 아주 좋죠. 네, 맞습니다.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인데요. 네. 요즘 소비자 가격이 1kg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구입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과일은 매끈매끈한 걸 고르시는데 그렇죠. 오히려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향이 강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청으로 주로 만들어 먹는데 방법이 되게 간단해서요. 네. 씨만 제거한 후에 믹서기에 과육을 갈아주고 유자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주면 금방 완성됩니다. 네. 이걸 좀 이제 뭐 냉장고에 한 2주 정도만 숙성하면 바로 드실 수 있고요. 네, 날씨 추워지면 이 따뜻한 유자차의 향기 그리고 이 특히나 목감기나 감기 앓으시는 분들 유자차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오늘 또 이 알뜰살뜰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280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서 아니면 말고 시구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또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김장, 전통시장 근처는 주차료 포함하면 더 비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깡통 전세 관련해서 9264님, 국가가 미분양된 아파트 대거 좀 구입해서 임대 수익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주거 안정 될 텐데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이런 것까지 정말 도움되는 얘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8280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